여기 제가 한 시간쯤 일찍 와가지고 여기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과천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곤 했는데 과연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천국 다음에 한국이고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니까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보니까 대한민국을 피를 흘려서 지킨 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기 혹시 6.25 참전용사 계십니까? 아, 계시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는 많으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는 아주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20세기에 가장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6.25, 그 다음 네 번째가 월남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두 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요, 나라 걱정을 또 하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다 대접을 받고 월남전 참전 용사들도 요사이는 아주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접받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거리로도 나가고 열을 올리고 하는 분들이니까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1945년생이니까 기성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해방동이라고 불리죠. 우리끼리 만나면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국 다음 한국 아니냐? 천국 다음 한국이래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 이 사실입니다. 살인 발생률이 세계에서 큰 나라 중에서 도시화된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 축에 듭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낮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 병원에 가면은 기다리는 시간 별로 없고 값도 싸고 약품값 그리고 치료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특히 미국에서 온 분들 놀라죠. 그 다음 대중교통이 참 편리하다. 대중교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UNDP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그래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가 영어로 하면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삶의 질 통계가 있습니다. 한 185개국 되는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삶의 질이 가장 높으냐, 삶의 질이 가장 높으냐, 거기에는 평균 수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 한국이 몇 살인지 아시죠? 남자 여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80세입니다. 여자가 굉장히 많아요. 87세입니다. 한국 여자요 세계에서 8번째로 오래 삽니다. 7번째, 8번째 왔다 갔다 하는데 이 7살 차이가 나는 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북한의 평균 수명이 67세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은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가지고 10년 이상 더 사는 거예요. 10년 이상. 이런 참 행운이기도 하고 참혹한 나라가 있으니까 오늘 어디 가든지 통일하자 하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그렇습니까? 평균 신장, 키, 한국 남자의 평균 신장이 174cm입니다. 북한은 한 160cm 정도밖에 안 돼요. 14cm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큰 차이 나는 것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독재를 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저지른 수많은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는 강건한 북한 사람들을
열등민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열등민족으로. 체력도 그렇고 정신적인 기능 모든 면에서 이런 원통하고 나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 사람들,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통점이 뭡니까? 외관상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뚱뚱하죠. 북한 주민들의 외관상의 특징이 뭡니까? 말라 있잖아요. 왜 말라 있습니까? 마른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뚱뚱하게 된 거 아닙니까? 뚱뚱하게 된 거. 이 민족적,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인데, 제가 이 민족 반역자라고 하면 감정교육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는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김정은 정권을 국제법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 반인류 범죄자다, 이럽니다. 반인류 범죄는 뭐냐? 학살하고, 굶기고, 강제 수용소를 설치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잡아서 수십만 명을 죽을 때까지 가두놓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반인류 범죄다, 이럽니다. 반인류 범죄는 어떻게 하느냐? 이는 국적을 초월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해가지고 주권 같은 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김정은을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집단 책임자로 규정을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제소를 하려는 그런 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중국이 반대하니까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서 법적으로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삶의 질 통계에서 평균 수명, 교육 수준, 그리고 복지 예산, 의료 서비스, 1인당 국민소득 이걸 딱 합산하면은 몇 등이냐?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무렵에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185개국 중에서요 12등이었습니다. 12등. 우리보다 그럼 앞서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노르웨이가 항상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 잘 삽니다.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나라입니다.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는요, 천하의 강국이고 문명국 아닙니까? 삶의 질에서 우리보다 뒤에 있었어요. 12등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5등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들어가서 요새는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이에요. 통계적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세계에서 큰 나라를 한번 꼽아 보십시오. 인구가 5천만 되는 나라라 해야 큰 나라죠.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구매력 기준으로.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요 세 개 조건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5천만 이상이 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몇 나라쯤 될 것 같습니까? 7나라입니다. 7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중국은 여기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갑니까? 민주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인도, 왜 못 들어가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근 3억이지만 못 들어갑니다. 이 7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이런 나라 같으면은 정상적인 국민들, 정상적인 젊은 세대 같으면은 이런 나라를 만든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든 거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던 50년대에 영국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찾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경멸했던 그 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이런 나라로 만든 세대,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 누굽니까? 이승만, 박정희, 백선엽 장군 지금 살아계시지만, 그리고 6.25를 지휘했던 군인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메가더, 리츠웨이, 워커 장군, 수많은 UN 참전해서 전사한 분들, 한 6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6만 명. 다친 사람은 그 한 10배로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천국 다음에 한국이 되는 바로 이 과천에 오면은, 오늘은 또 가을 날씨처럼 이렇게 청명하고 바람도 산들 부는 이런 데 오면은 정말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선배 세대, 삼촌 세대, 그분들이 한 일은 뭡니까? 자녀들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친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농촌에 살던 분들은 도시로 나오고, 도시에서 판잣집 전전하다가 아파트, 그 다음에 70대 가면은 마이카 해가지고 자동차도 몰게 되고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할 때 벌써 나이가 70, 80 되어가지고 즐기는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저보다 한 10년, 20년 앞섰던 세대, 1920년대생, 그리고 1930년대생 중에서도 전반기에 계셨던 분들, 특히 1920년대생, 10년대생이 가장 고생한 세대입니다. 가장 고생한 세대. 저는 어떤 세대냐 하면은, 가난을 아는 마지막 세대예요. 굶주림을 아는 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풍요를 즐기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첫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 알죠. 양쪽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 뒤로는 풍요만 즐겼고 가난을 모르는 이런 세대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한국의 주인이 됐습니다. 연령적으로 50대까지 올라갔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한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헬조선. 헬조선은 뭡니까? 헬,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으로 보는 거죠. 이 한국을 지옥으로 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수가 천국 다음에 한국으로 볼 겁니다.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자, 같은 나라에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한쪽은 천국으로 보고 한쪽은 지옥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좋습니다. 지옥이라면 지옥으로 봐야 돼요. 지옥이라면. 북한이면 지옥으로 봐야죠. 북한은 지옥입니다. 사실 지상 천국이라고 선전하지만은 지상 지옥이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자기가 딛고 있는 이 조국을 지옥에 비유한다. 문제는 지옥에 비유하는 사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헬조선이라고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조직력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활동력이 강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확산시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수구, 꼴통, 부패 세력, 적폐 세력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것은 헬조선이야. 헬조선이니까 세상을 바꿔야 돼. 뒤집어야 돼. 몰아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확산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바로 그 확산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지나고 나니까 기성세대가 만나면은 아주 힘이 빠져가지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핵심은 이게 이념 대결이라기보다는 세대 대결이었어요. 50세 이하와 50세 이상이 극명하게 다르죠. 50세 이상은
천국 다음에 한국 세대고 50세 이하는 헬조선 세대라고 막 이렇게 뭉뚱그려서 편의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게 바로 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역사관이 다릅니다. 역사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기성세대는 긍정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아래 세대는 부정하고, 미워하고,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점에서 역사관이 달라요. 근데 역사관이 다르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역사관이 다를 수 있다. 안 됩니다. 역사관이 같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역사관이 같아야 됩니다. 역사관이 다르면은 딴 집 살림 차려야 됩니다. 보통 역사관이 정말로 다를 경우에는 분리,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리, 독립을 해가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내전을 치릅니다. 전쟁 치러요. 대한민국 살기 위해서는 역사관이 같아야 됩니다. 세부적인데 같을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됩니다. 왜?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헌법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키기 싫으면 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국적 반납하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거 말린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 반납하고 이민 가는 걸 누가 말립니까? 대한민국에. 자유선택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역사관이 같아야 되는데 그 역사관의 핵심은 뭐냐?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헌법에. 첫째,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남쪽이다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한반도가 전체가 대한민국 땅이다. 그런데 북한은 뭐냐 그러면 북한 노동당 정권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고 반국가 단체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민주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헌법 제4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 전체 우리 대한민국 영토인데 거기 반을 북한 노동당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있다.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 안 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평화 통일이라는 말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북한도 평화 통일을 주장합니다. 남한도 평화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럼 같습니까? 북한의 평화 통일은 목적이 뭡니까? 공산 통일이죠. 평화적으로 공산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 통일은 뭡니까? 평화적으로 자유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평화적이라는 말은 수단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의 목표는 평화 통일이 아닙니다. 평화 통일은 수단입니다. 수단. 우리의 목표는 헌법이 적힌 대로 자유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지 말고 통일을 하되 그 통일된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여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꾸 평화 통일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평화적 자유 통일.
평화적 자유통일이라고 하면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으니까 좋다. 우리도 평화통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 평화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북한은 적화통일, 남한은 자유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1조, 3조, 4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기본권을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 기본권이란 것은 뭐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문 밖에 나가서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만약 이런 자리에서 김정은을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듣는 사람이요, 전부 선착순으로 일어나서 그놈 잡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잡는 사람은 아마 벌 받을 거예요. 왜 행동이 그렇게 늦느냐고. 바로 언론 자유죠.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처분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아까 헌법 제2조, 10조 2항에는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또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국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거죠. 한 개인의 생명은 지구보다 더 무겁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주처럼 소중하다.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뭐냐? 사회주의 독재는 개인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계급이 중요하다. 노동자, 농민, 소위 민중, 이 계급은 권리를 갖고 그게 속하지 못한 자본가라든지 또는 수구 세력이라든지 또는 친미분자라든지 반동 세력이라든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규정한 이 사람들은 권리를 주면 안 돼. 자유가 없어야 돼.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해야 돼. 그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는 희한하게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말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독재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가르쳐요. 말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한 계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은 한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 반공이란 말이 저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래서 반공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 이것도 어떻게 잘못된 교육의 결과인데, 반공이라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공하면 요새 쓰지 않으려고 하고, 반공연맹도 자유총연맹으로 바뀌고, 그런데 반공이 이게 나쁜 겁니까? 대한민국은 반공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반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공을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법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공을 하되 법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 바로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만 하기에는 너무나
살벌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 그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악을 쓰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한가하게 자유민주주의만 할 수 있다. 저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나라처럼 한가하게 자유만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공이 있어야 됩니다. 반공. 그러나 반공만 하다가는 이 나라가 독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죠.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시장경제죠.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헌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체성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한국은 특수한 상황에서 정통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통성. 정통성은 뭐냐? 아까 역사관이 다르면은 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 북한이 완전히 역사관이 다르죠.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또는 사실에 따라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회에서 유일한 정통국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합법국가, 정통국가를 겸합니다. 민족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민족사는 어떻게 흘러가더냐?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최초의 민족통일국가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고려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으로 왔어요. 조선이 망해가지고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가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가진 북한 노동당 정권이 생기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생겼어요. 우리 민족은 신라 삼국통일한 이후 130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하나여야 해요. 한반도에서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한때 수십 개의 국가가 있었지만 한민족은 하나의 국가만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통국가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이 어느 쪽이 정통국가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관 전쟁입니다. 역사관. 이것은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집안에서 누가 서자냐, 누가 적손이냐 하는 걸 가지고 시비가 붙으면 결판이 안 나잖아요. 이슬람을 믿을 거냐, 기독교를 믿을 거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결판이 납니까? 누가 정통성이 있느냐? 이 싸움을 남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북한은 뭘로 불러야 되는지 아시죠? 북한 정권이라 불러야 됩니다. 북한 정부라 부르면 안 됩니다. 정부는 국가만 가지는 겁니다. 반드시 북한 당국, 북한 정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북한도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죠. 똑같습니다. 서로가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대한 오해가 많아요. 남북 간에 교류를 한다, 평화 통일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역사관의 그 엄중함을 모르고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한이 같은 국가로서 연합해가지고 또는 연방을 해가지고 통일로 가야 된다. 이런 아주 고약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헌법에 위반됩니다. 국가연합식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왜냐? 북한이 국가가 아닌데 국가로 대우를 해주고 대한민국하고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킨 다음에 연합 형식으로 통일하겠다. 연합이든 연방이든 이거는 두 체제를 그냥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그냥 두고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 그냥 두고 뭐 통일하기로 했다. 통일한 걸로 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국가연합식 통일, 연방제 통일 이게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
남북한은 왜 분단되어 있습니까? 민족이 달라서 분단되어 있습니까? 남북한은 왜 분단되어 있습니까? 예? 이념이 달라서 분단되어 있죠. 이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냐? 그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념이 달라서 분단되어 있으니까 통일되는 것은 이념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통일되는 게 공산통일입니다.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식으로 통일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즉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양체제를 그냥 두자. 그냥 두면서 연방국가라는 지붕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연방국가라는 지붕 안에서 양체제가 공존하자. 이런 겁니다. 그것은 사기 아닙니까? 사기. 강도한테 당한 주인이 안방에서 같이 살자. 이게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사기를 치니까 여기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가연합. 남북연합이란 말은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건 국가연합하고 다릅니다만은 국가연합이라든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면요.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만약 공직자가 그 주장을 하면은 탄핵감입니다. 헌법 위반도 사소한 위반이 있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위반이 통일 방안을 우리 헌법 제4조의 1조, 3조, 4조의 1조, 3조, 4조, 10조를 아울러서 통일 방안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함으로써 북한 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가지고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한반도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키도 이제 비슷해지고 평균 수명도 비슷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에 적힌 통일 방안에 대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명문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국가연합, 북한도 국가고 우리도 국가다. 그것은 헌법 제3조 위반이죠. 이런 주장을 하면은 그것은 탄핵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다음 현 상황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평화적 자유통일을 추진해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평화적 자유통일을 추진해 갈 것이냐.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정통성 문제인데요. 이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게요. 남북 대치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남북 관계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삶의 양식,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살 거냐,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살 거냐,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섞어가지고 양분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한쪽이 죽어야 돼요. 통일은 분명합니다. 한쪽 체제가 흡수되어야 됩니다. 다른 체제에 소멸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복잡한 상황은 복잡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헷갈려 버립니다. 복잡하지만은 다 명쾌하게 보이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피와 구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사실을 한국 사람들이 또 깜빡해요. 6.25 때 3년 싸우고 휴전이 1953년 7월 27일에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64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은 전쟁은 끝났다. 이대로만 가면은 저절로 통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하프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의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북한이 한번 쳐가지고 낙동강까지 올라갔다가 우리가 북진해가지고 평양을 넘어서 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다시 수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리찌웨이 장군이 반격을 해가지고 지금의 휴전선에서 고착이 되었으니까 1대1입니다. 1대1. 지금 스코어가 1대1이라니까요. 우리 이긴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전반전은 1대1인데 후반전을 치러야 됩니다. 후반전 치르지 않으면 이 게임이 안 끝나요. 후반전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치면은 북한 사람이 한 2명 정도의 선수를 더 투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러면은 게임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 후반전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통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분단 고착이 오래 갈 겁니다.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은 서로 싸우고 또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보면은 내려갈 겁니다. 아까 삶의 질 랭킹 12등이 피크고 그다음부터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꼭지점을 우리가 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더 뻗어가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삶의 질 12등 한 다음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다시 올라와야 될 텐데 분단 고착이 되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자유통일하면은 감사합니다. 인류국가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유통일만 하면은 7천만 민족입니다. 이미 우리가 인류국가 문턱을 넘고 있는데 7천만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고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업 현장, 경제 전선에 뛰어들면 한국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인류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통일된 한국에 오면은 한반도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편안해집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니까요. 그 전에는 당나라, 수나라, 일본까지 한반도에 와가지고 국제전을 하다가 신라가 딱 삼국 통일해가지고 한반도가 조용해지고 평화롭게 되니까 한 250년 동안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까지 한 300년 동안 동북아시아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때 고대사의 전성기가 황금기가 한번 펼쳐졌습니다. 박물관에 가면은 한중일 세 나라 박물관에 가면은 미술관에 가면은 그때 만든 화려한 문화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면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동북아가 편안해집니다. 동북아가 같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규모가 큰 경제가 중국, 일본, 한국 아닙니까? 한중일 합치면 이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도 크고 유럽보다도 큽니다. 여기에 통일만 딱 되면은 동북아 전체가
같이 번영하는 거죠. 그래 되면 한국은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통일의 비전은 바로 이겁니다. 자유롭고 통일되고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됨으로써 동북아 전체가 같이 공동 번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전체가 보다 안전해지고 자유롭고 잘 살게 된다. 그게 우리의 통일의 거대한 비전입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이라는 것이 그냥 남북한 간에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얼싸안고 감격에 겨워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은 세계적 사건입니다. 세계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지금 시작될 찰나에 있는 거 아닙니까? 후반전이 이제는 평화의 시기가 너무 길었다. 이제는 후반전을 해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겠다. 승부를 내야 되겠다. 딱 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펴봐야 될 게 이건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전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전쟁을 해야죠. 다시 전쟁하지 않으면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전쟁을 어떤 형식의 전쟁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형식의 전쟁? 최악의 전쟁은 핵전쟁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가지고 미사일에 갖다 붙여가지고 한국, 일본, 괌, 오키나와까지 치고 조금 더 개발하면은 미국 본토까지 칠 수 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 핵 개발을 포기했더라면은 북한은 지금 상당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희생시키고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 되는 사람을 굶겨 죽이고 가족까지 처형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북한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장난삼아 합니까? 포업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핵을 개발합니까? 대한민국을 먹겠다는 거죠. 적화 통일의 수단으로서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것은 북한 봐주기 위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남한의 식자청이 한다고 하는 보고를 김정은이가 들으면은 아주 냉소할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핵을 가지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든지 대한민국이 있어도 노예 국가처럼 인질 국가처럼 완전히 머슴처럼 서먹겠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하죠.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있으나 마나한 나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왜 무슨 인도적 지원 운운하면서 물자를 갖다 주겠습니까? 왜 갖다 줍니까? 핵무기 포기하면 남북한 사이에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월등하니까요. 뭐 잘났다고 북한을 두려워하고 북한에 찾아가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북한에 찾아가서 김정은 만나는 것을 뭘 그리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은 이선을 많은 그걸 잘 압니다. 이러니까 남북한 간의 이 새로 시작해야 될 후반전이 어렵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봐야 되는데 적으로 보고 악으로 봐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악입니다. 그는 히틀러나 스탈린, 모택동을 능가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의 집단입니다.
이게 도덕적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헌법적으로는 적입니다. 적. 북한을 반드시 악으로 보고 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악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더 낫다.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과서가 지금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바꾸려고 했더니 반대하고 새 대통령은 그것을 또 폐지시켜버렸어요.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한국 사람은 국민 자격이 없는 거죠. 국민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북한의 행동을 보고 북한을 악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교육 대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공직자가 되고 장관도 되고 이렇게 하고 신문사에 기자가 되고 해서 가르치는 입장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고 그것을 실증한 것이 이번 선거의 성적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미래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분단 고착으로 가면은 국력이 기울 것이고 자유통일을 하면은 인류국가로 갈 것인데 적화 통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갖지 않는 나라가 싸우면은 총을 가진 사람과 칼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뻔하다. 이런 상황 인식 속에서 피하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피하,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미 헌법에 적힌 대로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적이고 그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 민족사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한미동맹에 반대하는 이런 세력,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하는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적. 평화통일을 하려면은 누가 적이냐, 누가 우리 편이냐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PR을 구별한다. 한 다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적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을 고립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 안 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을 고립시켜야 돼요. 적을 소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편이 많아야 돼요. 자, 신라가 왜 삼국통일을 했느냐를 보십시오. 신라는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늦게 출발한 나라입니다. 늦게 출발하고 가장 작으니까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교를 잘 합니다. 동맹 외교를 잘 했어요. 아주 약해가지고 백제하고 외로부터 당할 때는 고구려를 모시는 나라가 돼가지고 광개토 대왕 때는 외가 쳐들어오면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고 신라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 다음에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가지고 백제를 치고 이렇게 신라를 치려고 하니까 남진전쟁을 펴니까 그때 신라는 백제와 손을 잡았어요.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두 나라가 합쳐서 이제는 고구려를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한 150년쯤 가니까 신라의 진흥왕이 등장해가지고 화랑도를 만들고 등등 국가개혁을 해가지고 큰 나라가 됐어요. 아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차지하면 한반도를 차지합니다. 물산이 많고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서 중국과 교통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신라는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를 쳐가지고
서울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제가 화가 나가지고 의자왕 때 들어가면은 이제 신라를 막 공격을 하게 되죠. 고구려도 신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신라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서 당태종을 만나가지고 당태종과 김춘추 사이에 나당 동맹이 맺어지죠. 나당 동맹. 그래서 그 나당 동맹군의 힘으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자, 신라를 통해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까지는 당나라하고 신라가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그런데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신라가 뭐가 귀엽다고 자기 나라 군대에 젊은 사람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면서까지 신라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신라도 그걸 알았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는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다가 안동두어부를 딱 두어가지고 백제 고구려 신라를 합병해가지고 당나라의 한 지방으로 만들려고 할 때 신라가 나당 전쟁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 대당결전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당나라와 결전을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7년 동안 해서 신라가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안동도읍으로 평양에서 만주로 옮겨버립니다. 그럼으로써 한반도가 한민족의 차지가 된 거예요. 그때 신라는 또 원수 나라인 왜와 또 친해집니다. 왜와 친해야 당나라하고 싸울 때 배후가 안전하다. 요게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외교는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한미동맹이 딱 만들어졌어요. 남침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당동맹처럼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가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한미동맹에는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동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일본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유엔군 사령부는 용산에 있습니다. 그건 전방사령부예요.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는 5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해군 공군력이 5만 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 비행기와 그 군함들이 한국에서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바로 한국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그럼 한일 관계가 나쁘면은 전쟁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또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에서 비행기나 군함이 출항하면은 우리가 공격받을 테니까 안 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관계를 우리가 아주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우리 군이 일본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었어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되 서로 이 정보를 잘 비밀을 지킨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한미일 관계에서 한일 관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미 동맹이 작동한다는 아주 그것을 제대로 인식한 우리 군인들이 일반 세론을 무시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보 세력, 보수 세력들이 종군 위안부 문제나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은 그게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합니다. 한일 관계를.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종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급한 게 아닙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보다 급한 것은 북한 핵 문제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소수화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죠. 1950년 7월 19일에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북한이 막 내려오고 대전이 빼앗길 지경에
들어간 이 상황에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천하 명문입니다. 이분이 영어로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전쟁은 남북한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소수의 외세에 의존하는 공산주의자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소수의 외세에 의존하는 공산주의자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제가 그 문장을 딱 읽어보니까 번쩍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전쟁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었구나. 그러니까 대전략이 나왔겠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남북대결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남북대결이 아니에요. 아니, 남북대결이면 지금 맞아 죽고 굶겨 죽는 그 북한 주민이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의 적은 북한 노동당 인민군이죠. 근데 이것도 너무 크게 잡은 거예요. 그 소년병처럼 생긴 키가 한 140, 50cm 밖에 안 되는 불쌍한 인민군, 이걸 적으로 봐야 됩니까? 더 적을 좁혀야 돼요. 그 적은 결국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과 김정은에 붙어서 사는 그 한 10,000명쯤 될 거예요. 그것들도 김정은만 빠지면 다 항복할 자들이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우리의 적입니다. 김정은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로 봐야 됩니다. 7천만 대 1. 7천만 대 1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북한 주민들 보고 우리 편이다.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 보고 야, 김정은을 선택할래? 대한민국 선택할래?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이 전략을 가지고 선전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남북한의 대결은 결국은 김정은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한민족 전체의 대결. 7천만 대 1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 개념을 어떻게 정책화하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본다면은 그야말로 여기 적힌 대로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그 말은 전쟁하지 않고 북한 노동당 정권도 해체하고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전략 속에서 김정은 대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그러려면 우선 대한민국 안이 단결돼야 된다. 대한민국 안에 그 김정은을 추종하거나 추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을 적으로 여기는 세력,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설득하고 가르칠 수 있는 논리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짜증만 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하려면 알아야 되죠. 보수 세력이, 안보 세력이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실력, 자기 실력을 길러야 실력만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 간에, 삼촌, 조카 간에 대화가 돼야 되죠. 대화가 되려면 알아야 됩니다. 헌법도 알아야 되고, 한국 전쟁 역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현대사도 알아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왜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은지도 우리가 알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구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보수 세력, 안보 세력은 한국의 진짜 진보 세력입니다. 저는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 진보가 무슨 뜻이냐? 진짜 보수가 진보다. 진짜 보수를 줄여야 진보다. 그런데 요새 진짜 수구 세력들이 자기가 진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이런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 국가, 이 나라를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 그 자부심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자부심을 갖게 되면 자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짜증을 낸다는 것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죠. 짜증을 낸다는 것은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짜증을 냅니까? 자신 있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웃고 즐겁게 해야죠. 즐겁게. 그러나 보수는 항상 스스로를 고쳐야 됩니다. 보수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킨다는 뜻도 있지만은 집을 보수한다 할 때 그 고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두 가지 개념.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항상 고쳐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쳐가야 됩니다. 이걸 뭐 개혁이라 해도 좋고 혁신이라고 해도 좋고 일본 사람은 그걸 개선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개선한다. 난 개선이란 말이 좋아요. 개혁 뒤집어 엎는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조금씩 고쳐가는 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70년밖에 안 되니까 한국은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영국은 800년이 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도 지금 요새 말썽이 많잖아요. 70년 만에 이 정도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고칠 점이 많겠습니까? 800년 만든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은데 70년 했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법치 문제 많다고 통탄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쳐가야 될 점은 뭐냐?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국가냐? 대한민국에 신종 양반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신종 양반계급. 선동한 언론입니다. 언론. 정치검찰이에요. 그 다음에 제왕적 국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귀족노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특권계급입니다, 한국에. 한국의 특권계급이에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돈 한 푼 받은 사람 없는 박근혜를 뇌물죄를 씌워가지고 지금 구속해가지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선동언론, 제왕적 국회, 귀족노조가 똘똘 뭉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다 밟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건 정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특권층을 왜 내가 특권층으로 규정하냐면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오보를 한 언론이 우리 오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특권층입니다. 이 특권층을 개혁해야 됩니다. 한국 보수 세력의 하나의 통일로 가는 길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권층을 없애야 돼요. 신종 양반 세력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젊은 사람한테 다가가는 길일 겁니다. 특권층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당당한 나라가 되고 공정한 나라가 됩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는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딱 하나 일치하는 게 있어요. 당당한 나라 만들자. 사드 배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중국한테 가서 허가받는 이런 못난 짓 하지 말자. 당당한 나라 만들자. 그 다음에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 깨끗한 나라 만들자는 거죠. 공정한 나라를, 공정한 게임을 하자.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보수나 진보나 목표가 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지금 진보보다 더 개혁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특권층을 개혁해야 돼요. 이 4대, 5대 특권층, 선동언론, 정치검찰, 귀족노조, 제왕적 국회,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좌경화되고 있는 판사들이죠. 5대 특권층을 개혁하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단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면은 북한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신라가 삼국 통일할 수 있었던 다른 나라와 다른 게 백제 고려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신라는 단합이 돼 있었어요. 지배층 사이에서 단합이 되고 그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가 또 아주 단결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치려고 했더니 신라가 결전 자세를 딱 취하니까 그냥 돌아와서 그게 서기 660년인데 당고종한테 귀국보고를 합니다. 당고종이 물어요. 왜 내친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니까 소정방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삼국사기에 딱 적혀 있어요. 바로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라야 통일할 수 있습니다. 내부가 이처럼 분열된 상태에서는 통일할 힘이 안 나옵니다. 통일은 내부 단합한 다음에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안보 세력, 보수 세력 또는 기성세대로 불리는 분들이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개혁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왜 특권층이 안 되느냐? 이 사람들이 법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법치를 통해서 통합이 돼야 됩니다. 법을 기준으로 뭉쳐야 돼요.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들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지금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검사도, 기자도, 판사도, 국회의원도 법을 무시합니다. 법 아래 다 들어가야죠.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법은 사람이 만들지만은 그 법은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세력이 평화통일, 의식화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은 그 핵심적인 제안은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을 고립화시켜야 되고 그것은 김정은 대 한민족의 대결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단합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대한민국의 단합을 해치는 특권층을 개혁하는 것. 이것이 한국 안보 세력, 자유통일 세력. 저는 보수 세력이라는 말보다는 앞으로 통일 세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분단 고착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 세력의 새로운 과제가 되어야 목표하는 바,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바, 자유민주주의 근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전체가 발전해서 세계가 더 행복해지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